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나타 D 엣지를 잠깐씩 타봤는데요. 그때 이제 1.6 터보는 충분히 타볼 수 있었지만 N9의 2.5 터보는 좀 제가 원하는 궁금했던 점들을 보기에 좀 충분하지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를 만날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차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은 호평을 받고 있죠. 특히 매우 잘생겨진 부분이 격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차의 재원표를 보면은 파워트레인 쪽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뭐 엔진의 마력과 토크도 전에 290마력과 43kgm의 토크도 똑같고요. 또 습식 NDCT 그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차의 몸무게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형 대 신형 2.5 터보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65kg이 더 무거워진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것들이, 일단 이 차에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새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간 것들. 그 중에 좀 하나가 OTA,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차의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각 시스템에서의 통신 모듈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무게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차가 이제 해외, 특히 북미에서 그러니까 IIHS라는, 그러니까 그게 미국 고속도로 협회죠. 거기에서 이제 현재 판매되는 차들을 가져다가 이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결과가 많이들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기에서의 충돌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측면 방향에서의 이 충돌 실험에서의 테스트 방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에 특히 셰시에 좀 보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강재가 덧입혀지다 보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차가 전에보다 어쩔 수 없이 65kg이 더 무거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무게 증가는 차의 앞차축이나 뒷차축 특정 차축에만 무게가 추가된 것은 아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장치들이 좀 차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구조 보강 같은 거는 셰시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앞뒤의 무게 배분 특성은 사이좋게 무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가 멈췄을 때 아이들링 스탑 앤 고가 없는 거는 기존과 똑같고요. 지금 이제 신호에 정차해 있는데 출발할 때 감각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존 N9의 오너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1단에서 출발할 때 마치 이제 수동 기어 시절에 반클러치를 오래 유지하다가 클러치를 떼는 것 같은 그런 변속기 반응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거는 기존과 어떤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적어도 이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차가 좀 더 보완되거나 개선된 거는 따로 좀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행 모드의 종류를 보면은 센터 콘솔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소나타 N9는, 그러니까 2.5 터보는 스포츠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게 좀 없어진 있었는데, 지금은 어딜 봐도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게, 이 차가 N9이 이제 뒤에 엣지가 되면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전에는 스포츠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눌러봐도 스포츠 플러스가 따로 항목이 없죠. 그래서 이게 신형이 돼서는 없어졌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스포츠의 다음에 있는 이제 커스텀 모드에 해당하는 마이 드라이브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량에서 보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브를 선택하면은 여기에서 스포츠의 오른편에 하나 스포츠 플러스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안으로 이사를 간 것이지 네,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하니까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이렇게 확 커졌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 모드일 때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 자, 같은 기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PM이 이제 3000에서 4000을 넘어가니까 이 사운드 효과가 더 커지죠. 근데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은 더 크죠, 소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로 한 것보다 비슷한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를 이 줄에 하나에서 뺀 대신에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로 옮겨 놓은 것은 이 줄도 좀 덜 복잡하게 보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이 드라이브에 마이자가 적혀 있다 보니까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표시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좀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생기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차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르면 뭐 기계식 세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셀프 세차를 할 때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일단 항목이 뭐가 완료되어 있는지 표시를 해주고 여기 시작을 누르면 이런 안내가 뜨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기계 세차 할 때는 이렇게 롤러에 바퀴가 얹혀가지고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네, 백미러도 바로 접혔네요. 여기서는 지금 잡히지 않았지만 종료 이렇게 누르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종료를 누르는 거는 세차 상태를 종료했다 그 의미네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그러니까 세차 모드 상태로 들어가기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께서 각종 채널들의 리뷰를 통해 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이 차의 실내 변화에서 특히 운전자가 이 팔을 뻗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더 좀 좋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화면에 이 곡률 생긴 것 뿐만 아니라요, 요 센터 페시아 부분 있잖아요. 네, 요것도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좀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조장치 부분이 더 좀 운전자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센터 페시아가 수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이렇게 주행하면서 뭔가 만져야 할 때, 특히 여기 가운데에 생긴 이 팜레스트에 팔을 올려놓고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조금만 팔을 뻗어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 점이 좀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주행하다가 왼쪽 패드를 길게 당기고 있으면 좀 높은 단수에서 아래로 좀 스킵해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N모델의 DCT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되는 거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혹시 그게 좀 다른 주행 모드에서는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에코 모드인데 현재 거기에서는 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노멀 모드일 때 한번 해볼게요. 노멀 모드에서는 길게 당기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잖아요. 스포츠 모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한 단만 대고 그 아래 단으로는 여러 번 또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마이 드라이브에 입력해 놓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 네, 여기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N9의 2.5 터보는 네, 일단 마이너스 패드를 길게 당겨 가지고 좀 마치 원터치 개념으로 제일 아래 단으로 내려가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표를 보면은 뭐 N9이라 그래가지고 서스펜션에 뭔가 튜닝을 했다는 그런 사양 표시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느껴봐도 좀 그런 뭐 서스펜션이 그러니까 전에 같이 타봤던 그 1.6 터보 일반 모델보다 뭐 눈에 띄게 이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은 좀 주지는 않고요. 근데 좀 어떤 요철이나 이런 걸 넘어갈 때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만드는 그 제일 큰 요인은 이 N9에만 들어가는 이 19인치 휠 타이어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가장치 아래에서의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18인치 때까지는 좀 부드럽게 거기를 충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좀 그렇지가 못하는 경우들이 요 N9 19인치를 쓰는 요 N9에서는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면의 그 포장 상태가 일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높낮이 차이가 크지가 않다든지 할 때까지는 19인치를 쓰는 N9도 충분히 그런 좋은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래 위로 낙차가 크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태가 좀 계속되거나 이럴 때에는 그 18인치까지의 휠 타이어를 쓰는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안락성이 조금 그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반 모델과 둘의 어떤 그 바퀴 사이즈에서 비롯되는 차이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승차감 면에서 N9을 일상용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한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좀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N9을 타보시고 이게 좀 단단하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 양상은 18인치까지를 쓰는 일반 모델에서도 좀 동일하게 느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9인치를 쓰는 N9과 18인치까지를 쓰는 일반 모델을 비교하면은 어떤 좀 서스펜션의 세팅 이런 것까지는 좀 감쇄력의 차이 이런 것까지는 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좀 느낍니다. 그래서 19인치 휠 타이어를 쓰는 N9과 18인치까지를 쓰는 일반 모델의 어떤 서스펜션 세팅은 특히 감쇄력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소나타 D 엣지로 마음을 굳히셨는데 그래도 좀 승차감을 좀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물론 타봐야 알겠습니다만 18인치 미만의 그 휠을 꼽는 트림을 고르시는 게 좀 더 적절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그런 휠이 주는 존재감은 좀 포기를 해야겠죠. 그런 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오돌토돌한 데에서는요 그래도 비교적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 19인치 휠 타이어도요. 이 셰시가 상당히 좀 단단하네 라는 느낌을 주기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을 넘어갈 때 차에 좀 셰시가 상당히 단단하게 조율되어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승차감이 왜 이래 라는 그런 종류의 불쾌감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곳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콘크리트로 된 데를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에서의 그 잔 요철에서 생기는 그 진동이 몸에도 다 느껴집니다. N9 전용 스포츠 시트가 좀 두툼한 쿠션으로 그걸 어느 정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그거를 다 이렇게 느껴지게는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가 이렇게 일자 눈썹, 그러니까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 들어간 차들 이렇게 타보면요, 낮에 전조등도 안 켰는데 계기판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착폭등이 켜졌다는 표시가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먼저 다른 차들을 리뷰했을 때는 그냥 왜 그러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소나타도 이제 D 엣지도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서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이 차량의 이 설정 메뉴에서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에 차량에서 이 라이트에서 주간 조명 설정으로 가면 무언가를 끄거나 아니면 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끄기를 하면요, 여기 그림에도 표시가 됩니다. 끄기를 하면은 이 주간 주행등이 켜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켜지냐면 전체 눈썹이 다 켜지지가 않고 양쪽만 이렇게 두 줄이 생깁니다. 좌우에 하나씩. 네, 그러는 거고, 그리고 요 중간 항목, 그러니까 주간 부분 점등을 선택을 하면요, 밖에 보이는 거 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네, 변화가 없는데 실내에서 요 버튼에 요런데 이제 그 조명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외부 조명 및 실내 버튼 조명을 켰을 때 주간 점등, 그러니까 주간 점등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그때 이제 계기판에 이렇게 찹복등 표시가 켜지면서요, 앞에 주간 주행등도 왼쪽에서 오른쪽 끝에까지 이렇게 끊긴 부분이 없이 다 밝게 그렇게 켜진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멋있는 거는 이렇게 전체가 다 한 줄로 켜지는 거겠죠. 국내에서는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쓸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까지도 다 가운데 부분까지도 켤 것인지를 이 설정으로 운전자가 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선택권을 줬다 하는 부분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소나타 D-엣지 N9 2.5 터보를 타 보니까요, 이 차의 캐릭터가 좀 정리가 됩니다. 이 차는 이 소나타로 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차고요. 근데 이름에 N자가 이제 하나 들어 있어 가지고 어떤 N의 한 종류로 기대를 하신다면 실망 또한 매우 크실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특히 이제 N 모델들이 코너에서 잘 달린다 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서 아신 상태에서, 얘도 이제 이름에 N이 들어있으니까 얘도 코너에서 그렇겠지 라고 기대를 하시고, 심지어 이 차를 시승조차 안 해보시고 계약해서 출고까지 하시면요, 그 이후의 일은 좀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모델의 이름에 N과 라인이란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요, 그거는 스포티하게 보이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캐릭터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나타 D-엣지의 N9의 2.5 터보는 코너에서 이렇게 마음껏 달리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어쩜 좀 코너에서의 좀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는 차는 이 N9의 1.6 터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가 덜 빠르더라도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N 모델은 어떤 모델이 됐든 간에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는 한 번쯤 이 보유해 볼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그런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순수 N 모델이 아닌, 특히 스펙상으로만 봤을 때 막 290마력 43토크 8단 DCT 막 이러니까 그런 맛을 낼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충분한 조사 없이 이 차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말리고 싶습니다, 유경험자로서.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N은 결코 N9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N9을 데려오셔 가지고 걔를 좀 N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런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또 이제 현대 엔지니어 분들이 이렇게 최적화해서 세팅해 놓은 그런 N으로 한 번에 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타 D-엣지의 가격표를 보면 트림이 이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래 트림에서 할 수 있는 옵션 다 넣으면 그 위 트림이 오히려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가격이 싼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소나타 D-엣지는요, 세 가지 트림 중에 제일 아래인 프리미엄과
중간인 익스클루시브 사이에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아래 트림인 프리미엄에다가 이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말고요, 맨 아래 트림에 넣을 수 있는 옵션 다 넣고 하면요 그 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랑 76만원 차이가 여전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일 아래인 프리미엄 트림에다가 무슨 옵션을 다 넣더라도 절대 선택이 되지 않는 그 위에 익스클루시브 트림만의 사양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천연 가죽 시트고요. 물론 가격표에는 그냥 가죽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트림인 프리미엄에는 이제 인조 가죽 시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이라는 수식어가 없더라도 천연 가죽 시트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동식 트렁크입니다. 그 두 가지 사양은 제일 아래 트림인 프리미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 사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소나타가 마음에 드시는데 그 전동 트렁크나 천연 가죽 시트를 포기하실 수 없다면, 그럴 때에는 프리미엄 트림은 좀 포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래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다가 온갖 옵션을 다 넣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 현대차들이 그랬듯이 그 위에 트림인 인스퍼레이션보다 오히려 비싸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시려면은 옵션을 많이 넣지 않으실 때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는 게 적절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까지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옵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인스퍼레이션으로 한 번에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는 아예 적용할 수가 없고 인스퍼레이션에만 적용되는 사양은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면 유리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위에 대시보드 있잖아요. 이 크래시 패드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인조 가죽으로 마감하는 거, 그거는 인스퍼레이션에만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뭐 요즘 썬팅들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에 자외선 차단 유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점 필요가 좀 덜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관계는 그렇더라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인스퍼레이션의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옵션이긴 하지만 나파 가죽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스퍼레이션만의 특권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요 같은 엔진이라고 가정하고 인스퍼레이션과 N9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둘의 가격 차이는 10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93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N9은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93만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게 많죠. 앞뒤 모양도 더 스포티해지고, 휠도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 시트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N9은 제약사항이 있죠. 특히 인테리어 색깔에서 그렇죠. 그래서 기존 N9도 그랬지만 이 신형 N9은 인테리어 색깔이 오로지 이 다크 그레이 한 종류입니다. 그 대신에 N9이 아닌 일반 모델들은 뭐 밝은 종류의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색깔에 좀 자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제약사항은 뭐냐면은 이 시트의 재질에서 제약이 있죠. 요 N9은 이 나파 가죽과 스웨이드 혼합된 요 한 종류만 존재를 하죠. 물론 거기에는 통풍 시트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여름에 덥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게 만드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순수 가죽 시트로 다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께는 N9은 좀 맞는 선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9이 아닌 일반 모델에서는 인테리어 색깔이 검정도 있지만 또 밝은 색깔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N9은 이렇게 다크 그레이 한 종류만 있는 거, 그 두 가지의 색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류의 좀 그 색깔을 원하시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 시트 마감 재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N9이 선택할 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차의 그 풀 LED 헤드라이트 성능 좀 보겠습니다. 깜깜한데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앞에를 보면은 운전석 앞에 쪽보다는 조수석 쪽 앞에가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이제 오토 하이빔만 들어가 있죠. 이제 조명이 완전히 주변에 없어지면
뭔가 다르게 좀 작동을 할까요? 자, 네. 또 저 앞에 빨간불이 좀 감지가 되니까 바로 또 불을 낮췄어요. 또 그게 없어지면 바로 또 켤까요? 지금 가로등 때문에, 네, 가로등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또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풀이 아니죠, 하이빔을 작동을 시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빔이라고 하더라도요, 보면은 이제 그 조명의 집중이 좀 아래쪽에 많이 뭉쳐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네, 그런 특징이 확인이 됩니다. 뭐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네, 충분한 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공인연비가 복합 기준으로 리터당 11.1인데요.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받아가지고 478km를 타는 동안 10.7이라고 표시를 하네요. 여기에는 두 군데에서의 그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포함한 그 연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상 상황으로 탄다면 이거보다는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었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발표된 복합 연비가 상당히 정확하네요.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N9에는 기본으로 들어간 보스 사운드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tas던 N9에도 이제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었고, 시스템 면에서는 둘이 같을 거거든요. 똑같이 12개 스피커고 매장 앰프를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인데, 그게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좀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그게 분명히 시스템적으로는 똑같을 텐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몇 달간 좀 익숙하게 들어온 아이오닉 6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스피커가 4개가 적은 8개 스피커짜리의 보스 오디오에 좀 귀가 에이징이 되어 있다가 이걸로 갈아타니까는 이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오닉 6의 시스템보다 얘가 더 나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영역이 있습니다. 사운드 측면에서 더 나은 영역은요, 일단 전체적인 소리의 힘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은 음원으로 똑같은 그 설정을 해놓고 듣더라도요, 이 중저음이 훨씬 강합니다. 이 소나타의 12개 스피커짜리가. 네,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고음의 선명도가 좀 이 차의 강한 그 중저음 세팅에 좀 묻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고음 영역은 오히려 제 아이오닉 6의 8개 스피커짜리가 더 좀 선명하게 들리는데 반해서 이 중저음이 좀 박력 있게 들리는 것에서는 얘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소나타 D 엣지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보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를 고민 중이시다면, 네, 좀 그거는 고민의 여지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옵션 가격도 이제 6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스의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대가로서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에 대한 시승을 좀 마치면서 총 정리를 하자면요, 뭐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 비해서 다 가격이 좀 올랐다는 거에만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250만원 이상 구형에 비해서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차의 좀 독보적인 위치라고 한다면요, 이 가격대에 이만한 크기의 이만한 편의사양 수준의, 그 다음에 이만한 성능 수준을 다 갖춘 차는 있는가, 다른 브랜드에 있는가 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소나타의, 특히 N9의 2.5 터보의 가치가 여전히 독보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다시 제가 만나보게 된 소나타 D 엣지 N9 2.5 터보의 일상 영역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